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을 위해서 오늘 낮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CDC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보건당국은 올가을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해당 관할 응급구조 상황실 직원이 신고 전화를 받고도 신고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끊어버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 물자 조달법을 재발동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을 위해서 오늘 낮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에 머물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일본을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낮 12시 1분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12시 4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1에 탑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네 번째 해외 순방이자 16개월 만에 처음 이뤄지는 아시아 순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한 직후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찾는 것으로 한국 방문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한미 간 안보 동맹을 글로벌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등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심화시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정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일정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함께할 계획입니다. 방한 이튿날인 21일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두 정상 간의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11일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이른 시일에 미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기록을 갖게 됩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사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회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방한 사흘째인 22일 오전 오산 공군기지를 찾아 한미 장병을 격려하는 것으로 마지막 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미 전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백악관은 6주 동안 중단했던 코로나19 브리핑을 재개했고 CDC는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0만 732명으로 집계되며 오미크론 대확산이 수그러들던 2월 20일 이후 약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61% 증가했고 4월 초와 견주면 3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북동부와 중서부 지역 상당수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이미 지난 여름 델타 변이 확산 당시의 정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정용 자가검사 키트로 집에서 검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확진자 규모는 주정부 등이 집계한 이런 통계치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6주간 브리핑을 중단했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브리핑을 재개했습니다. 루시엘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과 더 잦은 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뒤 처음 공식 브리핑에 나선 아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의회가 코로나19 예산을 승인해 올가을 미국인에게 필요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연방정부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7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중보건 비상사태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보건당국은 올가을 독감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올가을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과 과학자들은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것에 대비해 가을에 두 가지의 백신을 한 번에 접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동시접종의 대상자와 백신 용량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달 식품의약국 과학자문단 회의와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피터 막스 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 소장은 매년 코로나19 백신과 독감 백신을 쌍으로 접종하게 하는 것은 미국인에게 백신 접종을 설득하는 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매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겁니다. 앞서 CNN은 FDA 고위 관리를 이용해 향후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개량해야 하고 독감 예방접종과 함께 매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동시접종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CDC 자문위원인 매튜 데일리 카이저 퍼머넌트 콜로라도 보건연구소 박사는 이런 동시접종이 우리가 효과적인 백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플로리안 크레머 연구원은 독감 백신을 한 해만 접종한 사람이 2년 연속 접종한 사람보다 더 강한 면역력을 키운다면서 반복적인 접종은 오히려 효과를 약화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14일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해당 관할 응급구조 상황실 직원이 신고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신고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중간에 끊어버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국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AP통신은 뉴욕주 버팔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응급구조 상황실 직원이 신고 전화를 받고도 중간에 끊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AP통신은 슈퍼마켓 관할 지역인 에리 카운티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911 상황실 직원이 현재 휴가를 낸 상태이며 이달 말 징계 청문회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911 상황실의 한 여성 직원은 총격이 한참 벌어지는 상황을 긴급하게 알리려는 신고 전화를 받고도 목소리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원래 강력사건 현장에서 접수되는 신고는 추가 피해나 보복을 우려한 신고자가 분명하게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가능성까지 감안해 세심하게 신고 내용을 파악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 사건에서 911 상황실의 대응은 그렇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총격이 발생하던 당시 911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슈퍼마켓 사무보조원은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911 직원이 왜 속삭이듯 말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는 전화를 끊었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신 신고해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격범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속삭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리 카운티의 피터 앤더슨 대변인은 911 상황실 직원의 징계 절차와 관련해 사건 발생 이튿날부터 내부 조사가 진행됐다며 청문회에서는 해고가 청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분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 물자 조달법을 재발동했습니다. 또 국방부 항공기를 이용해서 해외 제조 분유를 수거하라고 지시하는 등 각종 대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분유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방 물자 조달법을 재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자들에게 다른 회사들이 동일한 재료를 먼저 주문했다고 하더라도 유아용 조제 분유 제조업체에 재료를 직접 전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어떤 주요 납품업체가 수주 대상인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방부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의 건강과 안전 기준에 맞는 해외산 유아용 제조 분유를 수거하도록 보건복지부와 농무부에 지시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분유 부족 사태는 지난 3월부터 2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망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에버트사의 분유 시밀락의 역류와 세균 감염 사례로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에버트는 지난 2월 제품을 섭취한 유아 4명이 세균 감염으로 병에 걸렸고 이 중 2명이 사망하자 해당 공장에서 만든 분유 브랜드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에버트는 당시 분유가 아기들을 병에 걸려 죽게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후 에버트는 지난 16일 식품의약국과 연방법원의 강제 집행 조건에 따라 미시간주 스터지스 공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에버트가 공장을 다시 여는 데에는 약 2주가 걸릴 예정이고 이후 FDA 승인을 받아 전국 매장에 제품이 도착하는 데까지는 최대 8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을 종전 5%에서 27%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체방크, JP모건 체이스 등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잇따라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제매체 폭스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인 인플레이션이 경제 활동을 압박할 위험이 있다면서 향후 12개월 내 경기 후퇴에 빠질 확률을 종전 5%에서 27%로 크게 상향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연방준비제도가 경기 후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경기가 연착륙보다는 경착륙할 가능성이 27%로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웰스 매니지먼트의 리사 샬렛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이 확산하고 더 높은 물가 상승률이 더 오랜 기간 지속할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현상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해 연준의 통화 긴축 가속 모드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도 연준이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도이체방크는 앞으로 2년 안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고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도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공개된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은 연일 환산 기준 마이너스 1.4%로 2020년 봄 이후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치를 종전 3%에서 2.4%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상반기 성장률 예상치는 2.1%에서 1.5%로 하반기는 1.4%에서 1%로 각각 내렸습니다. 나스닥이 4.73% 급락하는 등 요즘 미국 증시는 일제히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동안 고평가됐던 주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이라며 향후 10년 동안은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시장이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현재 미국의 주식이 극도로 고평가돼 있다며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결국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 들어 미국 증시는 많이 하락했지만 아직도 주가 수익 비율이 20배로 역사적 평균인 15배에서 16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최근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추진하면서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만 더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저명한 가치 투자자로 자산 운용사 GMO의 공동 설립자인 제이미 그랜섬은 지난 1월 미국 주식이 지난 100년 동안 네 번째 슈퍼버블에 진입했고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대표적으로 밈 주식과 테슬라 등 전기차 제조업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대체 불가능 토큰 등은 미친 투기라며 연준의 긴축으로 자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S&P 500이 추가로 45% 급락해 약 5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후 2031년까지는 하락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증시가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열린 연방정부의 허리케인 대응 브리핑에서 올해에도 극심한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리 허리케인 시즌에 대비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앤드류스 공군기지에서 거행된 연방정부의 허리케인 대응 브리핑에서 올해도 극심한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딘 크리스벨 연방 비상재난대책본부장과 마르시아 퍼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브리핑이 시작되기 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허리케인이 곧 닥쳐올 것이고 매 시즌마다 점점 더 극렬해지고 있다면서 미리 대비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돕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국민들에게는 허리케인 경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거주지역 관할 당국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허리케인으로 기록된 허리케인 아이다는 전국적으로 750억 달러의 재산 손실과 55명의 죽음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뉴저지와 뉴욕 일대의 허리케인 피해 지역을 돌아보면서 이제 기후변화는 모든 사람들의 위기가 됐고 어디서나 적색 경고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에는 콜로라도 주정부와 애리조나 대학교, 애큐웨더 등이 모두 예년보다 강력하고 잦은 허리케인을 예보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의 케네스 그레이엄 소장은 2017년에서 2021년 5년 동안 미국에서 4, 5등급 허리케인이 발생한 횟수는 1963년에서 2016년까지 54년 동안 발생한 것보다도 더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는 렌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가격도 비싼 데다가 공실률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현재 뉴욕시에서 중간 수준의 주택을 임대해서 살려면 세입자들의 소득이 지금의 2배가 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서 렌트를 구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비상사태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현재 소득으로 렌트를 충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예 적당한 집을 구하는 것도 힘든 상황입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개발부가 발표한 시전역 주택 및 공실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렌트의 중간값 수준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뉴욕시 중간 소득자의 경우 2배 이상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 전역 렌트 중간값은 월 2,750달러로 연간 33,000달러인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득에서 렌트가 차지하는 비율을 30% 기준으로 할 때 연소득이 11만 달러는 돼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현재 뉴욕시 렌트 안정화 아파트 세입자의 중위소득은 연 4만 7천 달러, 그 외 세입자의 중위소득은 연 6만 2,690달러로 이에 크게 미달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연소득에서 2배 내지 2배 반은 벌어야 중간 수준 아파트의 렌트를 감당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민들의 렌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은 소득에서 렌트가 차지하는 비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의 3분의 1 이상은 소득의 절반 이상, 세입자의 절반 이상은 소득에서 30% 이상을 렌트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주택 수급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서민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수리를 통해 보존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주미 특명 전권 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조신임 대사는 1956년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1980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30년 가까이 외교관을 지냈습니다. 지명자는 주미대사관 1등 서기관과 북미 1 2과장, 북미국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달 한미정책협의단 부단장으로 미국에 다녀간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1천 건이 증가해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0만 건을 상회한 결과입니다. 다만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만 5천 건 감소한 132만 건으로 1969년 12월 넷째 주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지난 17일 백악관이 코로나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3차 배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각 가정당 8개씩 배송되고 1, 2차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은 웹사이트 covidtest.gov를 통해서 할 수 있고 신청 후 7일에서 12일 이내에 배송됩니다. 연방정부는 무료 배포를 위해 자가 진단키트 5억 개를 더 구매하겠다고 밝혀 전체 수량은 10억 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 차량국 대변인은 최근 2023년 5월 3일 이후부터 연방정부 기준에 맞는 리얼 아이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연방정부 건물이나 공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며 향후 수개월간 운전면허증 교체 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소를 24개로 늘리고 직원들도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 발급을 위해서는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고 예약된 날짜에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3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화창하지만 오후부터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